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2대1 김성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따끈따끈한 걸 파헤치면 손가락이 뜨겁겠네요. 그죠? 아우, 적잖이 뜨겁습니다. 예, 네. 뜨거운 감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님은 오늘 수요일인데 괜찮으십니까? 비가 와가지고. 제가 뭐 일주일을 항상 등산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목요일 꼭지점을 향해서 지금 거의 뭐 정상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금요일 되면 또 하산을 하니까 그때만 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근데 어제는 비교적 푹 잤고 또 요즘 뭐 꿉꿉한 날씨 아닙니까? 맞아요. 걷기만 해도 땀이 팍팍 차오르기 때문에 오늘 좀 의상도 좀 산뜻한 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집에 계신 분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네, 요런 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새로운 이슈 신상남 김성훈 기자가 뽑아주는 이번 주 오늘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여주죠. 팬데믹 경고 40% 반려견 등록 필수. 예, 세 가지 아이디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팬데믹 경고요? 네, 우리 경고 많이 받았는데. 뭐 경고 한 2년 넘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뭐 빨간 딱지 수준이죠. 네, 뭐 경고의 경고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워낙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손꼽히는 부호인데 이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년 이내 코로나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50%가 넘는다. 50%가 넘는다. 이런 좀 위험성 발언을 해가지고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27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팬데믹을 화재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초기 진화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마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꾸준히 전염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전염병 대응팀을 꾸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여기서 책정한 연간 비용이 1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조 3천억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세계가 입은 경제 손실 규모가 1경 8천조. 2년간 입은 경제 손실 규모가 1경 8천조면 뭐 상상도 안 해본 금액이죠. 우주 같은 금액이죠. 네, 이런 금액을 손실을 봤으니까 매년 1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서 음모론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빌 게이츠가 초창기부터 계속 이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퍼뜨린 거다. 돈 벌려고. 이런 음모론이 있어서 제 주변에도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빌 게이츠는 계속 경고를 했다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빌 게이츠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1997년. 우리나라가 IMF 당도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때 그 기사 내용이 전 세계의 설사로 사망하는 인구가 310만 명인데 어린아이가 대부분이라는 어떤 글로벌 기사였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생각은 310만 명이 이런 간단한 질병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전염병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2000년, 3년 후죠. 2000년에는 그 유명한 세계 최대 자선단체 빌 앤 멀린드 자선재단을 만든 건데 여기서 조성한 금액이 240억 달러, 약 30조 원 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2005년도에 테드라는 유명한 또 뭐 강의가 있거든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데 그 강의에서도 전염병이 곧 우리나라라네 세계를 당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코로나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미 한 15년 전에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예언한 발언이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컴퓨터 전문가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제 기억나는데 IMF 때 노스트라다무스가 언제 지구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화제가 되고 막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했었는데 뭐 세기 말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빌 게이츠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지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예언했다는 거죠. 실제로 뭐 헐리우드 영화나 뭐 국내 영화를 보더라도 전염병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뭐 좀비가 된다던가 뭐 이런 좀 내용이 많이 다뤄지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조금 추진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적잖은 규모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지력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되게 신기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호가 된 상황에서 다른 분야에 좀 관심이 생길 법도 한다는 생각도 좀 여유가 듭니다. 있으니까 다른 걸 좀 돌아볼 여유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통화하지 않았어요? 네, 지난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때 다뤄진 내용이 글로벌 보건협력 논의가 뭐 주요 내용이었다고 해요. 예. 예. 빌 게이츠가 그간 지원해온 감염병 혁신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보건기구들이 팬데믹 대비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 한국 정부도 이러한 기구들과 협력을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좀 빌 게이츠가 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얘기가 또 많아서 맞아요.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난해 빌 게이츠가 두창 유행 가능성을 예언한 또 내용이 있어가지고 업을 바꿨나? 최근에 또 약간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주 좀 신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지를 잘하고 있고. 네. 근데 뭐 하나를 얘기해 놓고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또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떨어진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맞다면서요. 원숭이 두창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79년 종식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발발이 된 거고 이 천연두를 일으키는 두창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은 가벼운 질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창 때는 치사율이 30% 정도까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몸속에서 있는 잠복 기간이 2주 정도 된다고 해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에 걸렸다 판정이 되면은 3주 격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네, 3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 화학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옛날처럼 막 칼 들고 싸우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화학 테러전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군사 테러용으로 여전히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비단 확산, 자연적인 확산을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 세계적인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게 사실입니다. 네, 빌 게이츠가 한국과 협력을 뭐 백신도 그렇고 보건 협력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위상이 많이 커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는 백신이 남아 돌아서 폐기하는데 아프리카나 일부 남미 지역은 아예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나라 사정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거기서 많이 번져서 변이가 생기면 우리까지 또 유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전 지구적인 책임도 좀 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사실은 빌 게이츠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불과 2년 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간단합니다. 2020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마스크 사재기, 일반 국민들이 마스크 사재기를 하니까 마스크 구입을 금지하는 어떤 내용을 공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진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폭증하는 추이를 보이니까 이듬해에 결국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권고를 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가 또 들어올 거를 생각을 하면 외양간을 또 완벽하게 고쳐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는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가 키우기는 한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빌 게이츠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또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피곤하고 힘든 거, 오늘 수요일을 잘 보내는 거 우리 관심사는 그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다 같이 사는 사회의 빈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빌 게이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40%. 네,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이제 육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많아요? 이거 지금도 상당히 지금 높은 비율이긴 한데요. 앞으로 30년 후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3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40% 된단 말이에요? 네, 205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앞으로 30년 뒤에는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3인 가족, 4인 가족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는 워낙 뭐 보도가 많이 됐었던 내용이고 핵가족화라는 얘기는 뭐 한 30년 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되새겨볼 부분이 1인 가구의 절반, 2050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 혼자 살고 결혼이 늦어지는 1인 가구도 있지만 이미 이제 사별을 하시거나 홀로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혼자 사셔야 되는 1인 가구. 여긴 좀 걱정거리가 많죠.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통계청이 28일 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장래 가구 추계라는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50년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9.6%에 달할 것으로, 그러니까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가구 수로만 쳐도 905만 가구.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인구가 뭐 1000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905만 가구면 그 가구 수가 거의 1인 가구. 그렇잖아요. 1인 가구가 905만 가구니까요.
2인 가구는 36.2%. 네, 거의 뭐 필적할 정도로 높다고 나와 있고 네. 1인 가구, 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75.8%. 그러면 아이가 있는 가정은 30%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면 3인 가구는 16.6%로 적게 나왔고요. 네. 4인 가구는 6.2%. 대가족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5인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라고 했는데 특성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인구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출생률이 너무 지금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0.84명, 지난해 기준. 네.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200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제일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네요? 네, 199등이 홍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SNS를 통해서 네.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출산율이 0.84명인 점을 감안을 하면 3세대 정도가 지나면 인구의 한국 인구는 6%만 남고 대부분의 인구는 60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우울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네. 지구가 폭발할 거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이론이 정설로 알려진 적이 있었고 저는 저희 식구가 6명이었는데 늘 식구가 많은 게 어디가 좀 창피했어요. 그때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뭐 열아들 뭐 안 부럽다. 뭐 이런 표가 있을 텐데 우리 집은 셋이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부끄러울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걸 걱정하는 일이 발생을 하다니. 참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네. 이 천만 인구 하잖아요. 서울 네, 천만 네. 인구. 근데 사실은 이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시기는 2016년 5월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 지금 5월 말 기준 서울 주민등록 인구가 949만 명, 네. 950만 명이 채 안 되는 건데. 네. 2016년 5월 이후 6년 만에 50만 명이 확 줄어든 거고요. 왜 줄었는지 따져보면 뭐 부동산 기사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뭐 경기권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간 이유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출생률이 줄면서 인구가 그렇죠. 감소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한민국 인구가 5,003만 명 정도 되는데 내국인만 추리면 외국인 인구를 빼고요. 내국인 인구만 추리면 내년도에 4,992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5천만 명 붕괴가 이제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맞아요. 코로나 때 농촌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네. 외국인 분들이 입국을 못하게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산업에도 지금 균열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그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외국 가서 인종차별 받으면 분노하는 것처럼 네. 우리와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가시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민청 관련 논의잖아요. 네.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인구 절벽이 지금 당장 다가온 상황으로 직면해 있으니까 이 단기적 처방은 어렵다. 장기적 플랜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민 수용을 좀 적극 장려하고 적극 수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얘기가 나와서 이민청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고 정부도 사실 조직 개편과 함께 이민청을 새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지적이 되는 게 이런 거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국내에 도사리고 있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민 정책에 대한 시선이나 패러다임이 적극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네. 갑자기 막 동남아 사람이 보이고 뭐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보이면 약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혼모 아이들,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영아들이 해외로 입양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 난임 부분들이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낳고자 하는 사람들,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키울 수만 있게 해줘도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될 텐데 자꾸 애 안 낳는다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질타하는 시선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비단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가지 시선을 뭐 주입시킨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두가 조금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예전에 왜 가임기 여성 지도 같은 거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이템은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된다. 필수예요? 네. 뭐 저는 지금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번에 좀 얘기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있는 2개월 이상 네. 강아지. 아, 강아지만요? 네,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예. 이미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전화번호, 예. 소유자의 뭐 주소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게 바뀌었다던가 동물을 되찾거나 유실했던 경우에도 다시 한번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물 등록 신청은 가까운 동물병원 내지는 동물 판매업소인데 이게 또 등록이 되어 있는 대행기관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나왔냐면 마이크로칩. 아, 맞아요. 심는 거. 네, 마이크로칩을 이제 강아지에 심어서 하는 방법도 내장형 동물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집 강아지는 이제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데 네. 내장형 동물 등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물 등록하실 때 내 강아지 한번 칩 한번 심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는 대대적인 또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 하라고 할 때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 물거나 하는군요. 맞습니다. 과태료가 6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된다고 하고요. 반려견 놀이터를 서울자치구에서 이곳저곳에서 시향을 하고 있거든요. 아, 놀이터도 있어요? 아우, 그럼요. 강아지 놀이터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그렇죠.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잘 없으니까. 가깝게 월드컵 공원에도 있고요. 네, 뭐 노원구에도 있고,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강아지들에게 풀어놓고 네. 주인과 같이 쉬는 거죠. 여름에 보니까 강아지랑 같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들도 있던데요? 네, 강아지 수영장도 있습니다. 건대 입구 쪽에. 네. 네. 구체적인 정보는 네, 전달해드릴 수 없지만 그쪽에 강아지와 같이 첨벙첨벙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강아지 수영을 잘하나 봐요. 아, 저희 집 강아지는 약간 물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저는 좀 강하게 키우려 했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던져봤는데 네. 정말 개헤엄이 무엇인지. 아, 그래요? 전투 수영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저 강아지가 발을 4개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네, 주인으로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강하게 키워야 한다. 또 사내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또 제가 그런 한번 전술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강아지는 수영을 안 배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릴 때, 네. 아기 때부터 이제 물에 친숙해지는 네. 그런 훈련을 거치면 뭐 성견이 돼서도 뭐 수영을 잘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 강아지는 발에 물만 묻어도 화들짝 놀라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급진 아이군요. 샤워 한번 하면 난리가 납니다, 집안에. 아, 그럼 네. 굉장히 힘드시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수영장 데리고 가는 거 가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한번 데려가고 제대로 데려가자 했었었는데 네.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또 금방 구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웃지 못할 에피소드 간단히 한번 녹여봤습니다. 강아지 아빠랑 강아지 엄마의 시선이 다른 거죠. 아이를 네. 키울 때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아빠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엄마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싸워요. 근데 이제 뭐 구조 요원이 2명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면 제가 또 적극 구조에 나설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네.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아지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품이나 마트에 가도 이제 반려견들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이 펫코너미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이 굉장히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해서 패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강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에티켓인데. 아, 이건 지켜달라는 예를 거죠? 들어서. 네. 강아지 줄은 2m 이내의 줄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 안 되는 3m, 거예요. 4m 되는 줄을 사용을 하면 뭐 지나가는 행인들을 물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강아지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강아지도 보호를 받는 거죠. 어떤 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2m 이내 줄을 사용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강아지 뭐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그쵸, 배변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도 강아지 산책을 다니지만 이 배변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 네. 실제로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비슷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그렇겠죠.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비반려인의 경우에는 반려견들의 위생 문제가 너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게 75%로 가장 큰 반면에 비반려인들은 약간 좀 반려인들이 너무 강아지를 우대하고 오히려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이런 또 반대의 의견이 조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조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 또 하나가 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아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키우시는 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강아지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너무 맹목적인 시선보다는 네. 강아지 귀엽다 사랑해 주시고 강아지 또 만지면 안 된다고 우리 강용욱 선생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이쁜 강아지를 보면은 따봉 해주시면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뭐 따봉 했었었는데 네. 다른 이제 다니는 네. 강아지 보고서 아름다운 사회, 펫과 함께하는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이 있는 집의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주는 거 너무 이뻐요.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반려견이 있는 경우도 칭찬 한마디면 서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시각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강아지 아빠 김소은 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아빠라고 해주십시오. 네? 네. 봄이 아빠. 봄이? 아, 네. 봄이군요. 봄이거든요. 아들인데? 네. 네. 남자아이인데 봄이에요? 그냥 외자입니다. 봄. 봄? 네. 오, 네. 그렇군요. 이데일리 김소은 기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 이데일리 김소은 기자와 함께 시사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